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시장에는 지금 악재가 넘쳐납니다. 우선 쿠글러 연준 이사는 지난 5일 뉴욕 경제클럽에서 가진 연설에서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모두 드러난 것은 아니다. 현재로서는 인플레이션이 우선 영향을 받을 것이고 다른 영향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나타나게 될 것이다. 관세 시행에 앞서 수입이 급증한 영향으로 경제 지표가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수입 급증 현상에 꺾이면 물가 상승률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세계은행은 트럼프의 관세 전쟁 때문에 올해 전 세계의 경제 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인 2.3%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예상했어요. 이 전망치가 맞다면 2008년도 이래 최저치가 된다라고 세계은행은 설명한 겁니다. 또한 올해 개발도상국 중에서 거의 60%가 성장률 둔화를 겪을 것이고 평균 3.8%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는 잠재 성장률 5%대를 기록했던 개도국들의 2010년대 성장률에 비해서 1%포인트 이상 떨어진 예측치예요. 그러니까 모두 입을 모아서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앞으로는 침체가 예상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곰실곰실 잘도 오릅니다. 혹자는 트럼프와 시진핑과의 대화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합니다. 혹은 주말에 있었던 강한 고용지표 때문이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닌데요. 하지만 저는 좀 더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트럼프의 관세놀이가 이제는 터미널 단계에 와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죠. 트럼프는 무역수지 적자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제비상경제수권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실행했었죠. 하지만 제가 볼 때 이건 위법성이 좀 짙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역시나 무역법원은 국제무역대상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비상 권한을 사용한 것이 법이 허용하는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다 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또 펜타닐을 이유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서도 이게 펜타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대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불법이다 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사실상 트럼프 정부의 그 관세 정책 전반에 걸쳐서 제동을 건 판결이 나온 것이죠. 이번 판결은 게다가 꽃놀이패입니다. 펜타닐 때문에 비상사태가 선포된 것이다라면 이 펜타닐 수입을 막는 데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그 증명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 증명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럼 효과가 있었으니까 이제는 IPA는 중단해야만 합니다. 트럼프는 당연히 펄쩍 뛰죠. 미친 좌파 판사들이 미국 경제를 파멸로 연결하게 될 것이다 라면서 트럼프가 부과한 상호 관세 등이 적법했는지를 놓고 심리가 진행 중인 사법부를 압박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번 국제무역법원에서의 판결에는 법률가는 물론이고 학자 그리고 전직 관료들이 작성한 의견서가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트럼프의 주장과는 달리 보수 성향의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거든요. 이를테면 스티븐 켈브래시 노스웨스턴대 교수 그리고 리차드 앱스타인 뉴욕대 교수 등 보수 성향의 법학자들이 참여했습니다. 그 외에도 마이클 부카이시 보수 성향의 연방 판사 그리고 조지 앨런 전 공화당 상원 의원 그리고 존 댄퍼스 전 공화당 상원 의원 등 공화당 정부의 전 장관들, 전 상원 의원들이 이번 의견서에 대거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트럼프의 주장처럼 말이죠. 미친 좌파 판사들이 마음대로 정한 판결이 아니었단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만약 법원이 예상과 다르게 우리의 관세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그것은 다른 나라들이 반미 관세로 우리나라를 인질로 잡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경제적 파멸을 의미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1971년도 닉슨 대통령이 IPA의 전신인 적국무역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했던 것이 합법으로 인정받았던 사례를 주장하면서 IPA를 통한 관세 부과가 합법이다라고 주장합니다만 그의 주장은 시작부터 틀렸습니다. 닉슨 대통령 당시 관세는 일시적이었고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트럼프의 전면적이고 항구적인 보편 관세와는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자, 일단 트럼프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첫째, 위법 판결이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작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게 된다면 의회에서
자신의 포괄적 관세를 새롭게 입법화하려는 시도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입법은 쉽지 않아요. 입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보면요. 21%의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남용한다라는 답한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17%는 관세 정책이 좀 지나치다라고 평가했거든요. 현재 상원의원은 모두 100석입니다. 그중에서 민주당이 45석을 차지하고 있고 공화당이 53석 그리고 무소속 의원이 2개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소속 의원들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표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공화당이 민주당에 비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의석수는 고작 6석 정도에 불과합니다. 트럼프에 대한 지지 세력은 점차 약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트럼프의 입법이 쉬울까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다른 법안으로 우회하는 그런 일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골드만삭스의 분석가들은 리서치 노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무역 파트너 대부분에 대한 최종 결과가 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이죠. 백악관이 관세를 부과할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난다고 하더라도 그릇만 바뀔 뿐 또 다른 관세로 계속 존속하게 될 것이다. 그런 예상입니다. 골드만은 트럼프 정부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다른 법적 근거로 1974년 무역법 122조, 1930년 무역법 301조, 338조 이런 다른 수단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근데 첫째, 1974년 무역법 제122조는 공식적인 조사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의 장애물을 우회하는 가장 빠른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골드만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122조에 따라서 10%의 전면 관세를 최대 15%의 유사한 관세로 신속하게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조치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어요. 최대 150일까지만 지속될 수 있거든요. 그 이후에는 의회의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122조를 끌어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이터와 인터뷰했던 조지타운 로스쿨 교수이자 미국 무역대표부 법률 고문인 제니퍼 힐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역법 122조는 무역수지의 지불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된다라고 말이죠. 현재 채권 시장의 불안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트럼프가 지불 위기를 굳이 선포해가면서 무역법 122조를 쓰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122조에 대한 활용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둘째, 철강, 알루미늄 및 자동차 수입에 대한 관세 근거가 된 무역 확대법 232조를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특정 부문이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된다라는 판단을 위해서 건건히 조사가 필요합니다. 셋째, 슈퍼 301조로 불리는 1930년 무역법 301조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건 무역 상대국에 대한 301조 조사를 신속하게 시작을 해서 관세 부과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지만 이 과정 역시 최소 몇 주간의 조사 과정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심통을 계속 부리게 된다면 아마도 슈퍼 301조가 가장 유력해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힐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에서 지렛대로 단순히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라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이죠. 이건 무슨 소리냐면 트럼프가 다른 법령을 근거로 관세 놀이를 지속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소송에서는 동일한 법적 위험을 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중간 요약을 좀 해드리자면 트럼프가 제멋대로 칼을 휘두를 수 있는 법안은 사실상 IEPA가 거의 유일했다는 말이고 그게 불법으로 최종 판결이 난다면 딱히 다른 방법은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게 전부는 아니었어요. 사실 트럼프에게는 또 한 차례 큰 시련이 있었습니다. 워싱턴 DC의 연방법원이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또다시 항소법원의 판결 효력 정지를 요청했다라고 로이터가 보도했는데요. 이건 국제무역법원의 판결과는 조금 더 색다른 문제입니다. 물론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판결은 관세 부과를 막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2개 업체에만 해당되는 판결이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이슈화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상호 관세 전체를 무효라고 판단한 국제무역법원의 판결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더욱 압박할 수 있는 판결이었거든요. 국제무역법원은 IPA가 대통령에게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부과할 무한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로 이렇게 판단을 했잖아요. 그럼 무한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건 해석하기에 따라서 제한적인 권한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IPA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 자체를 주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의 관세 놀이가 좀 과도하다라고 판단한 것이라면 워싱턴 DC의 연방법원은 아예 그럴 권한조차 없었다라고 판시한 것이죠. 아예 권한조차 없었는데 관세를 때렸다. 이건 뭐 둘 중에 하나죠. 월권횡위이거나 권력 남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진중하게 주가가 요즘에 왜 오르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죠. 그동안 연준 인사들이 하나같이 걱정했던 물가 위험은 결국 뭐 때문이에요? 관세 때문이었잖아요.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미국 경제가 조만간 위축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했던 건 뭐 때문입니까? 결국 관세 때문이었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주가가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던 것 뭐 때문입니까? 결국 관세 때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관세가 불법이다라고 판시했으니 특히 관세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있던 나라들 위주로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나라만 강세를 보인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수출 위주의 경제 구조를 가진 독일은 아예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거든요. 저는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최종 판결을 내릴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 1기 정부 당시에 대법관 3명을 지명하면서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보수 성향의 판사가 월등하게 많기 때문에 결국 트럼프에게 유리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관세놀이는 이 달러의 패권을 위협하는 반역적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는 당파를 넘어서 위법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게다가 대법원에서는 2심에서의 판결에서 법적 절차의 해석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주로 보기 때문에 2심에서만 뒤집히지 않는다면 더욱 3심에서는 뒤집힐 가능성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항소법원에서의 판결이 나오는 앞으로 6개월 전후면 이 트럼프의 관세 놀이는 실질적으로 거의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설령 대법원까지 끌고 간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추가되는 것은 고작 6개월이 전부입니다. 결국 트럼프가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록되기 위해서는 가급적 6개월 이내에 모든 무역 협상국들과 대규모 협상을 이끌어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는 2가지 전략을 세웠을 겁니다. 첫째는 강경한 전략이고 두 번째는 아주 온건한 정책입니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50% 관세 인상이 뜬금없이 나온 것은 그 때문일 겁니다. 또한 협상국들에게 기한을 주면서 최상의 제한을 내놓으라고 했는데요. 나라별 협상이 아닌 협상 국가들 전체를 대상으로 좀 더 빠른 협상을 이끌어낼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씩 추가 설명을 좀 드리죠. 우선 뜬금없이 25% 관세를 50%로 올린 것은 나 아직 건재해. IPA를 못 쓰게 해? 그렇다면 무역협상법 232조도 있어 라고 강조하려는 취지였을 겁니다. 특히 트럼프는 타코라는 자신에 대한 평가에 너무 속상합니다. 타코, 즉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이란 말은 트럼프 대통령이 늘 겁을 먹고 먼저 물러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절세 협상가라는 자신에게 자랑스러운 인식을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국가들을 상대할 때 자신의 협상력을 낮출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강경한 모습을 다시 보여줘야 한다. 뭐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주요 무역 상대국인 유럽연합은 아주 강력한 보복을 예고했어요.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유럽에서의 철강 산업은요, EU 전체 GDP에서 800억 유로가량을 기여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전체 27개 회원들국 중에서 22개국에 걸쳐서 500여 개 생산시설이 현재 가동 중에 있고요. 그곳을 통해서 총 25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전체 철강과 알루미늄의 생산량 중에서 20%는 현재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미국이 철강 수입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유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위해서 대응 조치를 보류한 상태일 뿐이며 이번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응해서 추가적인 대응 조치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책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기존 및 추가적인 이유의 조치는 7월 14일부터 자동으로 발효될 것이며 상황에 따라 더 일찍 발효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사실 트럼프는요, 중국과의 신경전에서 이미 대패한 상황이잖아요. 히토리를 볼모로 잡고 있던 중국은 미국에게 할 말 다 하면서도 이익을 추려낼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나라들이 대미국 전략을 가급적이면 시간을 좀 더 끌어보자는 쪽으로 수정하는 나라들이 조금씩 많아지기 시작했는데요. 주요 무역 상대국들이 전부 다 EU처럼 아주 강경하게 나오면 곤란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는 한쪽으로는 온건한 전략도 함께 세우게 되는데요. 바로 무역 협상 상대국에게 주요 분야별 최상의 제한을 나열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먼저 협상에 도달하는 국가에게는 이익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이죠. 이 같은 전략은 최근에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미국 무역대표부의 서한 초안에 드러났는데요. 미국산 공업 그리고 농업 제품에 대한 관세 그리고 쿼터, 비관세 장벽에 대한 개선 계획들이 일괄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들의 답변을 며칠 내로 평가를 하고 합의가 가능한 범위를 제시할 계획을 밝혔죠. 자, 그러면 남아있는 6개월여 동안 트럼프는 얼마나 많은 나라와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최근 여러 나라 국가와 무역 합의가 임박했다라고 주장을 해왔었습니다만 정작 협상을 타결했다는 소식은 영국이 유일하죠. 하지만 그마저도 완성된 합의는 아니었고 향후 협상을 추가로 진행해 가기 위한 큰 틀에만 합의한 것이죠. 사실 아주 간단한 문제만 가지고도 수년이 걸리는 것이 국가 간의 무역 협상인데요. 6개월 안에 복수의 나라들과 완벽한 협상에 이른다는 것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궁지에 몰린 트럼프는 더욱 서두를 가능성이 높아요. 먼저 협상안을 들고 오는 나라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좋은 꿀떡을 주며 협상을 앞당기려 할 겁니다. 7월 9일이 되면 상호관세 유예가 만료가 되는데요. 영국처럼 중간 합의라도 해서 유예 기간을 연장하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협조하는 나라가 작거나 혹은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좀 더 강하게 치받는 전략도 함께 쓸 것이고 그 과정에서 약간의 터뷸런스도 있을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죠. 시장을 좀 잘 관찰해 보시면 이번 증시의 바닥과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등 초대형주의 바닥은 일치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초대형 수출주들은 트럼프의 관세에 억눌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최근까지의 증시 상승은 관세 사각지대에 있는 조선주, 방산주들이 이끌면서 만들었던 겁니다. 하지만 무역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날 주변으로부터 이변이 일어납니다. 그동안 관세로 인해서 힘 한 번 못 쓰던 초대형 수출주들의 반격이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죠.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시사하는 바는 이번 국제무역법원의 판결이 관세맨 트럼프의 시간은 고작 6개월에서 길어야 1년여 남짓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